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시험 봤던 19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를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과목은요,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번,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중에 하나지, 비례적 배분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정책의 가치 또는 그런 원칙 중에 하나이지, 이것을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다라고 딱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소득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 정책은요, 소득을 어떻게 배분하는 역할들을 하죠. 특히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불평등에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들을 위해서 배분하는 역할들을 하죠.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직구별을 줌으로 인해서 경제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호황됐어요. 경기가 호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고용보험 납입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고용보험을 많이 걷어들입니다. 그랬다가 경기가 불황이 되면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그 걷어들였던 고용보험을 통해서 어때요? 구직구별을 주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아주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이라 그러면 건문입니다. 어떠한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뭐라 그런다? 이 수준을 최저생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5번째,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의 기능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원칙과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번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답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공공재이구나. 공공재는 사적재의 반대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공공재가 뭐예요? 공공재가 그거예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경합성이라는 뜻과 비배제성이라는 뜻을 알면 좋겠죠.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대. 나 혼자 서비스를 받거나 나 혼자 받는 혜택이 여러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 그래서 내가 받는 서비스의 양, 소유의 양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봅시다. 가로등 봐요.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런데 내 혼자 지나갈 때에 내가 받는 양과 옆에 누가 지나갈 때 내가 받는 빛의 양의 차이가 없죠. 이것은 뭐예요? 비경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경합성은요, 결국은 개인이 하지 않는다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받아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배제성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이라 그랬으니까 공원에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그죠? 공원에 이러한 벤치, 의자인 건 아시겠죠? 공원에 벤치를 설치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벤치를 설치함에 있어 투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너는 앉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죠. 그게 내 정원이면, 내 집의 정원이면 상관이 없지만 공원에 내가 벤치를 설치했는데 다른 사람을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진훈한테 공원에 벤치 설치해 주시겠어요 하면 나 설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러한 공공재적인 특성이, 공공재는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 내어맡기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결국 누가 한다? 보통 국가에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죠.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 뭐라 그런다? 이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그래서 누가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게 된다. 공공재의 반대는 사적재죠. 이 사적재는 누가 하겠어요? 민간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약간 보편적인,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에 많이 활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공공재이고요. 비대칭적인 정보는 어때요? 누군가가 그 정보의 양이 월등히 많거나 아니면 우선 정보를 갖는다. 이러한 것을 비대칭적인 정보라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이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민간이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의 선택, 밑에 보기에 있는 도덕적 해이나 역의 선택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역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역의 선택이라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사람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저는 이 영상을 지금 새벽에 찍고 있는데 바로 어제 새벽에는 어르신들 가서 이동 목욕 서비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동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내가 위험사항에 노출될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제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날카로운 기계가 돌아가고 이러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에 내어맡기면 김진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이 많은, 빈도가 많은 제조업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보험이 만약에 민간에서 진행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김진훈도 가입하고 또 건강의 어떤 제조업의 근로자들도 가입했을 때 김진훈이 낸 보험료를 갖고 그 위험사항에 직면한 어떤 제조업이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다가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이 보험회사가 운영될 수가 있는데 김진훈은 가입하지 않고 위험사항에 노출이 많은 제조업에 있는 근로자들만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하게 되죠. 국가에서 하게 되는데 원칙이 있죠. 뭐예요? 강제 적용, 강제 가입을 한다라는 거죠. 김진은 너도 가입해,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렇게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어때요? 도덕적 해이는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에 다 가입하지만 거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보상까지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 가입한 사람은 조금 더 해이해져. 너 운전 조심해. 아, 괜찮아. 나 운전자 보험 가입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냐? 비대칭적인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의사 선생님과 김준은 의료에 대한 정보가 누가 더 많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더 많겠죠. 의사가 정보의 양이 많겠죠. 적어도 의료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의사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사 코로나19 백신 이거 1,000만 원이야. 그게 무슨 백신이 그렇게 이거 원래 1,000만 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낮은 저는 1,000만 원이라는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고 맞냐 맞지 않냐를 나의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코로나19의 백신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백신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그런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은 의사가 의료 수가를 부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국가에서 더 전문가들을 모아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그래서 의료 수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역의 선택이라든지 도덕적 해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요. 외부 효과는 어떤 거예요?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들이 있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 심어서 발생하는 산소를 누가 받는 거예요? 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어때요? 매연. 자동차 매연이 심한데 그 자동차 매연이 운전하는 그 자동차 소유주만 매연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다 그 매연의 피해를 보는 것, 이것을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알겠죠? 비경합성은 내가 받는 양이나 사람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받는 양이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을 때 비경합성이라고 그러고, 비배제성은 내가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제3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제3자를 어떻게 제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비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공공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는요, 사회 양심론, 음모 이론, 확사인 이론, 시민권론, 산업화 이론, 엘리트 이론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엘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리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엘리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사회 양심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로또를 샀는데요, 오늘 봤더니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사인데 양심이 있으니까 공동모금회에 1억 원 후원해서 아너소사이어트 대상자가 되겠죠.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100억 당첨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기부하겠죠. 일부를. 그러한 것들을 사회 양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의 그런 어떤 재정이 탄탄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 수익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누어 주는 정책이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한다라는 것이 사회 양심론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음모 이론입니다. 사회 양심 이론은 양심에 의한 것이지만 음모는 그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된 것은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모에 의한다라는 것이죠. 음모는 뭐예요? 숨겨진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통제수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음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음모이론은 뭐예요? 뭔가 정책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안에 음모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실시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언제? 1883년에 건강보험, 1884년에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폐질보험이 독일에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뭐가 있어? 음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국가를 통일했는데 내부를 통일하지 못했어요. 왜? 당시에 노조라든지 이러한 세력들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스마르크가 그들에게 뭘 한 거예요? 음모이론, 당근과 채찍을 적용한 거죠. 그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노조가 했던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노조를 와해시킵니다. 노조가 탄탄하면요, 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조를 와해시키면서 어때요? 국가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 너 가정이 아프면 안 되니까 너 노조에 있었던 거 아니야? 집안에 누가 아프면 국가에서 책임질게. 일하다가 다치면 그거 순으름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었던 거잖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산재를 해줄게. 너 나중에 늙어서 수입이 없으면 어려워져서 노조가 있었던 거잖아. 괜찮아 괜찮아, 노령폐질보험 가입해줄게. 이렇게 해서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음모를 담았던 것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죠. 이렇게 음모이론이 있다라는 것이고, 확산이론은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확산이론은 지리적인 확산과 위계적인 확산이 있겠죠. 지리적인 확산은 이웃 국가, 이웃 나라, 같은 말이죠. 이웃 국가나 이웃 나라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일본이 지문에 나오면 이거는 지리적인 확산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어디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냐면, 지리적인 확산에 의한 일본에 의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지만, 좀 전에 설명했던 어떤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죠. 이거는 복지가 그만큼 성장한 나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리적인 확산이 아니라 위계적인 확산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산이론은 말 그대로 확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산되어지는 범위가 그 이웃 국가에서 확산되어지면, 주변에서 확산이 되어지면 지리적인 확산에 해당할 것이고, 약간 상위의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라든지 정책이 하위의 국가라든지 정책으로 확산되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위계적인 확산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확산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이론을 확산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시민권론,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민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세 가지는 아는데 항상 숫자는 0, 1, 2, 3, 4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공민권부터 시작하고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시민권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비스마르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직 강의를 안 들으셨나요? 어쨌든 뭐예요? 어떤 그 봉건주의 사상에서 넘어와서 이제는 양모산업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르주아 세력들이 있어요. 이 부르주아 세력들은 돈은 있지만 뭐가 없었냐면 권력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세력들이 농민들과 손을 잡아서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거예요? 일단 공민권은 뭐예요? 자유권이에요. 자유를 얻게 해달라 라는 자유권이고, 자유로워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권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이 참정권은 선거권, 피선거권이에요. 선거권, 피선거권. 내가 선거할 수도 있고 내가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민권, 자유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자, 그랬는데 세상은 어때요? 자유주의만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복지가 발전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왜 나왔어? 이거 한 국가의 자유만을 얘기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왜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자유권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개인의 자유보다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사회권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지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숫자 0에서부터 항상 숫자는 0, 1, 2, 3, 4야. 그래서 공민권,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사회권은 복지권이라고 설명될 수가 있죠. 그런데 4번에 보기에 봤더니 시민권은 참정권부터 시작됐네? 아니에요. 숫자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또는 복지권으로 발전되어진다.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샬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화 이론은 뭐예요? 산업화 이론은 우리가 산업이 발전되다 보면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산업이 발생하면 어떠한 재원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재원이 늘어나겠어요? 고용보험 납입했으니까 고용보험금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또 산업이 발전되다 보면 재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늘어나냐면 문제도 늘어나요. 어떻게? 실업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업자가 늘어나요. 자,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다 보면 재원도 발생하고 문제도 발생해요. 이때 발생한 이 재원을 갖고 이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결국 복지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용보험이잖아요. 뭐예요? 늘어난 재원을 갖고 늘어난 문제의 해결을 진행을 했더니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였어?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산업화 이론입니다. 산업화 이론은 다른 말로 수렴 이론이다라고도 합니다. 수렴 이론은 뭐예요? 경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도 거기에 수렴되어진다라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렴 이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데 산업화 이론 설명 안 했죠? 산업화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한마디로 수렴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수렴 이론과 뭐는 같다? 산업화 이론은 같은 설명이다. 산업화 이론은 좀 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발생한 재원을 갖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설명할 때 산업화 이론이고, 수렴 이론은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결정된다라는 것이 수렴 이론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신빈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빈민법, 엘리자베스 구인법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핑햄랜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길버트와 스핑햄랜드로 가니까 원해 구조가 시작돼요. 원해 구조를 하다 보니까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해. 구빈세가 더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구빈법에 의한 신구빈법, 다른 말로 개정 구빈법이 만들어지죠. 구빈세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국 균일처우예요.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과 원내구호 원칙을 듭니다. 여기에 보면 길버트와 스핑햄랜드는 원회 구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급인세가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제는 원회 구호를 제한하고 원내 구호의 원칙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뭐보다는 구빈세를 받아서 벌어들인 수익이 일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아서는 절대 안 된다. 열등해야 된다. 그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개정 구민법 언제 만들어졌어? 1834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구빈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COS. 1880년대, 60년대 COS와 인보간. 왜?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할 수밖에 없어? 민간의 다양한
뭐예요?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이게 후원기관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1601년의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우리가 법제나 정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구빈의 혜택이, 구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1832년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맞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처우는, 국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처우, 구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즉 열등해야 된다. 열등 처우의 원칙을 설명한 거죠. 처우의 원칙. 원외 구제를 인정했다. 아니요. 원외 구조는 길버트에서 원외 구조를 시작했고, 그게 더 확장된 것은 스핀햄랜드예요. 스핀햄랜드는 뭐냐 하면 가구수까지도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버커셔의 빵의 가격으로 가구수까지 책임졌던 것이기 때문에 구빈세는 더 많이 필요했었던 거죠. 스핀햄랜드에서. 그래서 이제 개정구민법은 어때요?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했죠. 그래서 얘를 삭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빈 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맞고요. 왜냐하면 전국 균일의 처우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고,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에스핑 앤더슨은 시험에 그나마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이 에스핑 앤더슨은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장화와 죄송합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입니다. 이 탈상품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어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만 하거든요. 어제도 새벽에 나가서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끝나서 과수원에 가서 과수원 예초도 하고, 얼굴 좀 탔죠. 예. 그랬어요. 오늘도 봐요. 오늘도 지금 새벽 5시인데 일어나서, 이건 뭐 돈벌이 수단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복지가 아주 발전되면, 저도 물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복지가 아주 발전되면 조금 게을러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주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러한 것에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어 맡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이것을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상품화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은 것은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층화는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계층화가 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층화가 높다라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낮다라는,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평등에 가까운 거죠. 근데 계층화는 뭐예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상품화를 가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다른 의미다. 반대되는 의미다. 계층화가 낮다라는 것은 어때요? 복지가 발전됐다라는 거잖아. 계층화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가 작다라는 것이면, 계층화가 낮다라는 것은 복지가 발전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층화와 탈상품화는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반대되는 거다. 상품화가 높은 것은 복지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계층화는 낮은 것이고, 계층화가 높은 것은 복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탈상품화는 낮은 거예요. 이렇게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탈상품화 계층화를 갖고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로 복지국가를 유형합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두 번째는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예요. 자, 자유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누구 어느 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유라는 단어 들어가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라 그랬죠. 미국이라는 복지가 잘 안 돼 있죠. 미국은 어떠한 것을 위주로 복지 정책을 하냐면 공공부조 중심으로 복지를 합니다. 자, 보수주의, 조합주의 하면요, 독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은 조합주의를 많이 진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조합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처음에는 조합주의로 갔다가 2000년에 어때요? 행정을 통합하면서 통합주의로 가고 2003년에 행정과 재정을 완전히 통합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2003년에 완전히 통합주의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조합주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일 하면 그 조합주의 형태의 어떤 복지 정책들을 많이 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로는 사회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삼인주의는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있죠. 이러한 나라들은 어때요? 거의 보편주의적인 복지를 하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 복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사회수당이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그런 어떤 서비스 유형이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나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다. 자유주의 하면 미국이라고 했고, 미국은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편다 그랬죠? 맞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예요? 보수주의,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독일이고, 독일에서 뭐 했어? 사회보험 가장 먼저 실시했잖아. 건강보험 언제? 1883년, 1884년에 산재, 그리고 뭐까지 1889년에 노령 폐지까지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그럼 독일하면 사회보험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고요. 리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복지가 가장 발전됐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정도는 어떻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 리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후기 산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기 산업화. 자, 후기 산업화, 최근에 우리나라의 후기 산업화 현상으로 야기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같이 벌어들이는 거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이제 와해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출산, 가장 큰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생산 가능 인구가 또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면 보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탈산업화라든지 지식 기반의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탈산업화나 지식 경제 기반으로 진입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업 구조가 와해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이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증가될 수가 있죠.
그죠? 단순 노무에 종사했던 그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여성들의 유급 노동시장으로 참여로 일과 과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맞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 맞죠?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맞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탈산업화라든지 이러한 지식 기반의 산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단순 노무나 이러한 부분들은 로봇가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한다. 이거 맞습니다.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인구 이주 노동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요. 우리 3D 산업이라 그래서 3D 산업이 아니라 그런 3D 현장이라 그래서 더티하고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디피컬트 어려운 이러한 세 가지 직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3D 우리나라 사람이 하지 않는 3D 업종의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요.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이동도 완전히 편안해졌고, 그죠? 비행기라든지 이러한 이렇게 이동 수단도 발달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맞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태위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7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대표적인 거 반드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평등의 개념과 자유의 개념이죠. 평등에는 어떤 평등이 있어요? 수량적 평등. 수량적 평등, 이거는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결과의 평등,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죠. 가장 적극적인 평등. 이거는 어떤 거예요? n분의 1 하는 거죠. 똑같이 나눠주는 것. 똑같이 n분의 1 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것. 결과를 같게 해주는 것.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그러고 n분의 1 하니까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례적 평등입니다. 비례적 평등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보험. 어떤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비례적 평등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보면 수량적 평등의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예요. 공공부조의 보충성은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수량적 평등이라 그러고, 비례적 평등에는 공공부조의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은 국민법에서부터 시작했죠. 열등처우의 원칙. 그 열등처우의 원칙이 비례적 평등의 하나이죠. 뭐예요? 일해서 벌어들인 것과 일하지 않아서 국민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준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즉 비례해야 된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비례죠. 기여한 만큼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비례적 평등은 공공부조 중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미국의 헤드스타트, 1960년대 미국 빈곤과의 전쟁을 하면서 헤드스타트가 만들어졌죠. 헤드스타트. 이것을 우리나라는 뭘로 갖고 왔어요? 드림스타트로 갖고 왔죠.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스타트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무슨 자유가 있어?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죠.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예요. 즉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죄송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자유예요.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나에게 뭐가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자유는 더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은 것입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른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공헌에 따른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뭔가 기여한 것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1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뭐다? 소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자,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한다라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 나의 소득을 어떻게 해요? 침해받아요. 이건 뭐예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할 수 있다죠. 침해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왜? 결과의 평등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기 싫은데도 어차피 똑같이 n분의 1 해야 되니까 줘야 되잖아. 결과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내 입장에는 난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간섭 받는 거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소극적 자유의 침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4번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가 평등한 거는 결과의 평등이에요. 즉 수량적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이 반대예요.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뭐는 결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평등하다 그러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동일하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다? 불평등에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4번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5번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아니요,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8번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15년까지 어떤 방식이냐면 절대적 빈곤, 무엇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절대적 빈곤. 우리나라는 특히나 전물량 방식을 썼습니다.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을 했고 그것이 2015년까지 이루어지다가 이게 통합주의로 갔었죠. 통합주의로 갔다가 2015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국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로 쪼갰죠. 그래서 맞춤형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의료급여는 50%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상대적 빈곤 방법으로 계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절대적 빈곤의 계측 방법에는 전물량 방식이 있었고 반물량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반물량 방식은 엥겔 지수라 그래서 어때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엥겔 지수의 역을 곱해서, 즉 반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해서 엥겔 지수의 역을 곱해서 계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물량은 모든 것을 다 시장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의 단가,
필요한 수량과 단가를 결정해서 빈곤선을 계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스켓 방식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장 바구니에 전부 다 담아서 계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엔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계측한다.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엔겔지수의 역을 곱해서 계산하는 빈곤선 계측 방법은 전물량 방식이 아니라 반물량 방식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거죠. 엔겔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엔겔지수는 가계 소비 총액분의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거예요. 식료품비. 이것을 엔겔지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식료품을 계산하고 엔겔지수의 역을 곱한다. 한번 해볼까요? 식료품비. 여기 보면 는 식료품비에 있죠? 곱하기 엔겔지수의 역이니까 엔겔지수가 가계 소비 총액분의 식료품비죠. 근데 역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면 식료품비가 되겠죠. 식료품비 분의 가계 소비 총액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료품비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가계 소비 총액이 나오는 거죠. 이 가계 소비 총액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빈곤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다? 반물량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했다. 그래요. 2015년부터 상대적 빈곤 반영했죠.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라이대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이다 그랬는데 주관적 라이대 방식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관적 빈곤이다. 이 주관적 빈곤은요, 뭐예요? 어떤 정책 개발의 자료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관적 빈곤을 해서 정책 개발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라이덴 방식은 뭐다?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 그러면 상대적 빈곤으로 많이 하는 것은 어떤 평균값이라든지 중위소득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계측 방법에서도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계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반물량 방식은 소득 분배 분포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전체를 나열해서 하위 10%나 2% 뭐예요?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겠죠. 상대적 빈곤, 반물량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식료품비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하위 몇 프로 이렇게 자르는 것은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5번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해서 빈곤선을 측정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상대적 빈곤이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 측정 방법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측정 방법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9번 길보트와 스펙트 등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기 봤더니 과정, 산물, 성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과정 분석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적,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랬는데 과정 분석은 과정이 잘 진행됐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 뭐예요? 이건 과정이죠. 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과정 분석 맞습니다. 산물 분석은 결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물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4번에 보시면 할당, 급여, 전달책의 재정 차원들로 구분하여서 할당은 잘 됐는지, 급여는 잘, 전달은 어떻게 된, 재원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산물 분석입니다. 그래서 산물 분석은 정책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고 4번 할당, 급여, 전달책의 재정 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라는 것 같은 설명이다. 동일하게 산물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성과 분석은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5번 과정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그랬는데 과정 분석도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는 것은 이 중에서 뭐냐면 성과 분석이에요. 성과 분석.
성과 분석은 내가 진행해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성과 분석인데, 보통 성과 분석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석 결과를 낼 확률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 분석에서는 역으로 주관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좋다 좋다 좋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성. 왜? 연구자는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산물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뭐다? 성과 분석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과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하고 배제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과 분석은 객관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객관성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10번입니다. 사회보험 제도의 급여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와 급여 형태. 급여 형태는 현금 급여냐, 현물 급여냐, 뭐 이러한 것들, 증서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는 뭐다? 현물 급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결국 보험료 감면, 그래서 비용의 감면을 받지만 그것이 아니라 1차적인 건 뭐예요? 서비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현물 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는 현물 급여이다. 구직급여,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았는데 현물 급여 아니죠. 이거는 현금이죠. 현금.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상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급여가 들어갔지만 급여라는 것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 바우처 이거 전부 다 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있다고 해서 다 돈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는 뭐예요? 서비스에 해당되고 서비스는 현물급여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이것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이것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물급여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연금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급여가 맞죠. 5번째,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다. 요거 기억해 두시죠. 보조기기를 받으니까 이거 현물일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청기를 구입을 해요. 그냥 내 돈 주고 구입해요. 구입한 것을 나중에 증명하면요, 거기에 대상자가 되면, 구입 증명하고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아요. 그 구입비에 예를 들어서 80%를 지원을 받아요. 단가에, 기초 단가에 80%를 지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뭐다? 현금급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입니다.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있죠. 그런데 공공부조는 선별주의고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죠. 그렇죠? 그러면 선별주의에 근거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공공부조를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공부조 5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죠?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다음에 장애인연금까지 적어야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니에요. 바뀌었으니까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장애인연금 선별주의 맞죠? 공공부조니까 맞습니다. 아동수당은요 뭐야, 만 7세 미만이면 전부 다 주죠. 그래서 이 아동수당은 이거 사회수당이에요. 이거는 사회수당이에요. 사회수당. 인구 사회학적인 조건만 되면, 받는 사회수당이에요. 그래서 아동수당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사회보험보다 더 보편적인 게 사회수당이죠. 사회수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밖에, 우리나라는 아동수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자, 기초연금 있죠? 의료급여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12번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우리가 전달체계는요, 어떻게 되냐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있습니다. 공공전달체계는 어때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면 어떤 행정에서, 그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국, 읍면동으로 오죠. 그리고 이 사이에 민간기관, 시설, 읍면동을 통해서, 시군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가는 경우를 공공전달체계다 그러고, 여기에서 어떠한 패턴으로든 기관, 시설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에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민간 전달체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참 애매한데, 가격,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통 뭐예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가격기구가 아니라 조직을 매개로 해서 상호작용하죠. 그때 이 조직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 전달체계는 행정과 거의 같이 쓰는 용어이고, 행정은 또 조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하면 행정을 기억하시고, 행정하면 조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회복지 행정론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 행정론이 뭐다? 조직에 관한 것이다. 전달체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전달체계 뭐다?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와 또 서비스 공급자가 연결이 매칭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기구가 아니다. 조직이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고, 니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뭐라 그래? 전달체계, 행정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맞아요. 여기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개체 역할 조직이다. 맞습니다.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어떻게? 한 곳에 있다가, 우리 제주도도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찾아가니까 훨씬 접근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보건복지 사무소를 할 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지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보건소는 아주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런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 사무소가 시범 사업에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성의 문제였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 기억을 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13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수급 조건, 연령, 자산조사, 기여, 진단, 최종 학력 봤더니 이거는 뭐냐면 사회복지 할당의 원칙이에요. 할당의 원칙. 할당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할당의 원칙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돼요? 기속적 욕구, 다음 기여 보상, 다음 진단적 욕구, 다음 자산조사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보편적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올라갈수록 보편적 성향이 크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반대로 선별적 성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속적 욕구는 뭐예요? 기속적, 말 그대로 기속만 하면 돼. 뭐에? 인구학적 조건에
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여기에 있죠. 아동수당. 그죠? 사회수당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사회수당은 아동수당이 있다라고 그랬죠. 기여보상이라는 것은 뭔가 기여한 것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의사상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원해 주죠. 그리고 사회보험. 우리가 사회보험료를 냈죠. 사회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의사상자, 유공자, 사회보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기여보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단적 욕구라는 것은 요양등급. 요양등급에서 등급을 받았어. 어떤 등급을 받았어.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진단적 욕구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서비스의 유형이라든지 양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장애도 어떠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달라지고 있죠. 그것을 진단적 욕구라 그럽니다. 장애 정도. 자산조사는 어때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거죠. 말 그대로 민스테스트, 자산을 조사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상자, 수급 조건을 결정하죠.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할당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도 수급 조건에 되나요? 여기 보니까 아동수당, 연령이죠. 연령. 그죠? 그러니 연령도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산조사, 여기에 보면 공공부조, 민스테스트 있죠. 기여 여부, 기여보상 있죠. 의사상자, 사회보험, 이거는 기여 여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진단평가 있죠. 요양등급이라든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되죠. 최종 학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학력을 갖고는 어떤 수급 조건을 결정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 정책론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하다 보니까 저만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몰랐던 것도 아는데 또 이렇게 문제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비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14번 문항부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널리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들 강의가 나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응시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그런 누군가를 내려야만 내가 1급을 따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